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2000년 모 은행에서 최고 당첨금 20억짜리 밀레니엄 복권을 새롭게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동이 났고 상금 100여억 원을 지급하고도 100억 원 이상이 남았다고 하자 그 후로 20~30억짜리 각종 신상품 복권들이 발매되며 가히 복권 천국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복권이 바로 돈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것은 아마 IMF 이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200억 불대의 무역 흑자라는 경제적 외형과 수많은 떼부자들을 탄생시킨 코스닥 열풍이 만들어낸 신기루 속에서 여전히 고단한 삶의 서민들이 소외감과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욕구는 강해져 20%의 부자들을 위해 나머지 80%의 가난한 이들이 희생하는 시대에 복권이 유행할 만한 사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 자신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물질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본주의가 일확천금의 유혹에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은 수백, 아니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 로또 복권에 목을 매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오늘도 동네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왔는데요. 저도 가끔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되어 수십억의 돈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텐데, 아니 최소 몇천만 원이라도 생긴다면 좋은 자동차 한 대라도 구입할 텐데 라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저를 어지럽히며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는 결론을 내리는데, 하지만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자꾸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나약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작년 11월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일명 서울지검 막프로, 검찰 내에서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로 이름을 날리는 양민혁은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파헤치던 그는 피의자가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근거는 의문의 팩스 5장이었습니다. 자산가치 70조 원의 은행이 1조 7천억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앞에서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 펀드 회사가 뒤얽힌 거대한 금융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이 영화의 OST로 엔딩곡으로 나왔던 래퍼 치타와 SGN이 부르는 아리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의 식하며 다시 또 남의 식대로 목줄미 개처럼 끌려다니며 살길 바라나. 정의의 자리에 욕심을 채운 자들의 날이서 시선을 채워 내 틀어진 어깨 위 몰아친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꺾일 일 없기. 아리 더 나은 내일 꿈꾸며 살아가는가. 아리 저 높이 솟은 벽을 넘어
내 뿌리를 찾아내 엎어 그 다음 꽂아버리지 엎어 컨역을 싹 쓸어버리게 그 위를 걸으며 발자취를 흩뿌려 내 향기로 덮어 꽃길까진 바라지도 않았네 그저 내 방식대로 이 길을 걷기요 누군지 줄 때 난 그걸 찢어 그게 내 방식 갖은 숨을 딛고 위로 난 돌아보지 않아 다신 어디서나 내 또 구린 내가 밑바닥을 비집고 엎드린 내가 일어나 뒤집어 주지 설정부터 잘못된 너네의 은폐 한국의 IMF 시대 대한은행을 외국계 투자회사 스타펀드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뉴스와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1년 스타펀드가 대한은행을 재매각한다고 하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서게 되고 은행 매각 심의 73일 전인 2011년 5월 16일 강가에 차를 세우고 금감원 최민규 차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조수석에는 대한은행 직원 박수경이 타고 있습니다. 차에 다시 탄 최 차장은 박수경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아낸 것 같다며 검찰 중수부에 한 번 더 출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박수경은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최 차장은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위로합니다. 이어 둘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박수경이 우리가 짜고 팩스 보낸 것을 검찰이 알아버린 거 아니냐고 묻자 무조건 보낸 적 없다고 잡아떼라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의문의 덤프트럭이 둘이 탄 차를 강하게 들이받고 유유히 뺑소니를 치고 그 현장에서 최 차장은 즉사하고 박수경은 경상을 입습니다. 얼마 후 몰래 최 차장의 발인을 지켜본 뒤 차를 운전해 어딘가로 향하는 박수경은 여동생과 통화하며 도로를 달리는데 통화를 마친 뒤 백미러를 보자 덤프트럭 한 대가 계속 따라옵니다. 최 차장이 죽고 자신만 간신히 살아남은 사고가 떠올라 패닉에 빠져 과속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몇 대의 차들과 추돌한 뒤 경찰차의 검문 지시에 의해 정차하지만 덤프는 지나가 버리고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며칠 후 박수경은 양화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유서인 핸드폰 문자에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성추행으로 인한 수치심에 자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서울지검 양민혁 검사는 점심 짜장면을 먹으며 듣지만 자기인 줄은 모르고 감찰부의 호출을 받고 대검에 가서야 그 검사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박수경은 차량 사고 후 뺑소니로 조사했는데 제발 구속시켜달라는 이상한 여자였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잘해보라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부검 없이 화장한다는 소식에 자살이 아닐 수 있어 급하게 양 검사는 장례식장을 찾아가지만 화가 난 유족들에게 얻어터지고 봉변만 당합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I believe.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난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I believe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나 그댈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젠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리를 난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에게는 기다림조차 충분히 행복하겠죠. 사랑한 이유만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오는 길 잊어도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난 그대여야만 하죠. 부장검사는 징계 1개월 정도로 끝내 여론부터 잠재워야 한다는 조직 수뇌부의 판단이라고 검사 동일체를 강조하지만 평생 성추행 딱지를 달고는 살 수 없다며 이 건의 수사를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녁에 검사실 직원들과 술자리를 갔는데 평검사로 지내느냐 옷 벗고 변호사를 하느냐가 달린 문제라고 성토를 하고 변호사도 성추행 딱지 붙이고는 못한다는 사무원의 말에 화가 나 대한민국 검찰을 누가 믿느냐며 큰 소리로 건배를 하여 술집 손님들과 시비를 벌입니다. 한편 스타펀드의 본사 사무실에서는 회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대한은행의 매각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고 매각 차익에 대해 국부 유출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자 CK로펌 김나리 변호사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 시각 서울 한강변 현장을 살피는 양민영에게 자살한 박수경의 동생이 찾아와 언니의 유서 문자가 이상하다며 평소 다른 문자는 모두 마침표 없이 줄만 바꿨는데 유서 문자만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은 후부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중수부에 찾아간 양 검사는 대한은행 헐가 매각 사건을 조사했었는데 자산 70조가 넘는데 1조 7천억에 넘어갔고 그 근거는 팩스 5장인 BIS, 즉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한 서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또 그 팩스를 보낸 직원이 박수경이고 팩스를 받은 금강원 직원은 애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 검사의 성추행 유서 사건이 여론화되면서 수사가 중단되었고 급히 부장검사에게 찾아가 수사 재개를 요청하지만 묵살당하고 양민혁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습니다. 덤프트럭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하던 중 뉴스를 통해 신임 검찰총장이 대한은행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대검 중수부 회의실에서 신임 검찰총장에게 대한은행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보보의 노래입니다. 늦은 후에. 얼마나 한참을 서 있었는지 멀리 너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나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날 변한 후에야 돌아선 후에야 다시 후회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던 나를 힘들게 지켜주던 날 바라보지 않았지.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기대어 울기만 했잖아. 그런 내 눈물이 너의 가슴으로 흘러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 사랑은 떠난 후에야 아는지 곁에 두고서 헤맨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나를. 내가 어떤 사랑 받았었는지 내가 어떤 아픔 줬는지 이제야 날 보낸 후에야
한편 한국에 도착한 박나리 변호사는 국제 통상 관련 전문가로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은사인 전 총리 이광주를 만나 대한은행 매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신문을 보며 부자들과 기득권에 대해서는 동조 옹호하지만 김나리의 선배인 노동운동가로 반대 농성 중인 서건영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마침 양민혁 검사도 농성 현장에서 선배인 서 변호사를 만나 대한은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건 개요에 대해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 김나리 변호사가 찾아와 같이 만나는데 스타펀드 편에 서 있는 김나리와 은행 매각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가고 양민혁 검사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CK 로펌 소속인 김나리 변호사는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듯 스타펀드 회장에게 전화해 BIS 비율 조작을 지시했냐고 묻자 다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축합니다. 대한은행 매각 심의 24일 전 정직 1개월이 지난 양 검사가 다시 출근을 하고 본격적인 대한은행 관련 수사를 시작합니다. 관련자인 금감원장을 만나 알리바이를 조사하며 몰래 핸드폰 감청을 하여 MBS 방송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방송이 취소된 사실을 알고 방송 내용을 입수하러 김나리 변호사를 만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자 나쁜 여자라고 쏘아붙입니다. 이광주 전 총리가 입국하는 날 김나리 변호사는 MBS 방송 화의를 보겠다며 부탁을 하여 입수된 방송 화의를 CK로펌 파티장에서 양 검사에게 몰래 전달을 합니다. 이때부터 재경부 인사들이 퇴임 후 정계나 금융권에 진출하여 이룬 막강한 세력이 마치 마피아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일명 모피아를 상대로 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김나리 변호사와 양민혁이 손을 잡습니다. 그 파티장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관련 전현직 고위 인사들과 로펌들이 모인 곳으로 모피아들의 친목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양민혁은 김나리를 데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서로 자신들의 과거와 마음속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가수 양수경의 노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MBS 취재화일 방송을 보고 결국은 은행 BIS 비율을 조작해 대한은행 매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장검사에게 보고하지만 신임 검찰총장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상황에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스타펀드의 투자회사인 5개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에서 6천억 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을 추적하는데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이 회사들을 알고 있다는 단서를 잡습니다. 대한은행 매각 심의 17일 전 농성 중이던 노조원이 숨지자 같은 성당에 다니는 김나리 변호사도 조문을 오고 양민혁은 대한은행, 금감원, 스타펀드가 결탁했고 BIS 비율을 조작했으며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최민규 실장과 박수경을 죽인 사건이라고 추리를 하자 김나리는 증거가 있냐며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은 매각하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합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양 검사는 대검 중수부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치고 이때 검사실 수사원이 아들에게 송금하며 환율로 94.67달러를 손해봤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 페이퍼 컴퍼니에서 송금했던 금액이 원 단위로 송금된 것을 보고 당시 환율로 환산해보니 200억씩 30번 총 6천억 원으로 1원 단위까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금은 바로 국내 한국인들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투자자들의 주소지는 지방 농촌 지역 등 차명으로 돈이 세탁되었고 그 중에 찾아간 곳은 바로 금감원장의 별장이었는데 긴급 체포하여 오는 도중 갑자기 이들의 차량 앞으로 덤프트럭이 서더니 양 검사가 내리자 덤프차를 후진하여 차를 밀어붙여 땅떨어지로 굴려버리지만 다행히 차에 있던 수사관과 금감원장은 무사합니다. 그 후에 CK로펌의 대표 강 변호사는 양민영을 만나 수사를 멈추면 20억 원의 돈과 선배 서건영 변호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회유합니다. 괴로워하는 양 검사에게 선배 서 변호사로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알아서 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미 써놨던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데 모든 차명인들을 찾아가 조사를 합니다.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CK로펌 파티에서 모였던 바로 모피아, 즉 전현직 경제 관료들과 로펌들의 친인척들이 연관된 인물들임을 밝혀냅니다. 대한은행 매각 심의 3일 전 중수부에서 부장검사에게 이광주 전 총리가 핵심 관련자라는 사실을 보고하는데 이때 긴급 뉴스로 수사를 지시했던 현 검찰총장의 사표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다 끝났다며 허탈해합니다. 부장검사는 결단한 듯 사후 영장 칠 테니까 이광주 전 총리를 연행하라 지시하고 모두 출동을 합니다. 먼저 아이돌 그룹 핑클이 부릅니다. 루비, 슬픈 눈물. 빨간
이광주 전 총리의 집에는 모피아들이 모여 스타펀드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는데 본사 회장이 금감원의 심의 통과에 대해 압박을 가하자 여기서 잘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양 검사는 김나리 변호사에게 투자자들이 바로 모피아들이라고 전화로 알려주자 김나리는 모임 자리에서 이전 총리에게 그 사실을 물으며 다그치고 국부 유출을 막은 것이라며 웃어넘기자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 총리는 김나리 변호사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고 일행이 박수를 치며 축하합니다. 그때 양 검사 일행이 들이닥쳐 모피아 일행을 긴급 체포하고 연행을 하는데 이 전 총리는 김나리 변호사에게 아버지를 꼭 만나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대검 중수부장의 방에 연행된 이광주 전 총리가 이 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순간 얼굴이 바뀌며 자기 검찰총장을 원한다는 중수부장이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하자 스타펀드는 잘 처리하자며 서로 악수를 나누며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밤 금융위원이 된 김나리 변호사에게 양민혁 검사는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전달해 줍니다. 드디어 2011년 7월 28일 대한은행 매각 심의 당일 양민혁 검사는 모피아 일행을 모두 풀어주고 수사를 중단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부장 검사를 찾아가는데 불법 도감청 등으로 이 시간부터 대기 발령하라고 합니다. 이미 권력과 거래한 상황임을 눈치챈 양민혁 검사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나가자 다른 검사들이 막아서고 사무실을 뒤져 서류를 압수하려 하자 부하 수사관이 몰래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시각 금감원 앞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대한은행 매각 심의회가 열리는데 금융위원이 된 김나리 변호사에게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이전 총리가 넣은 절반의 돈은 우리 돈이며 매각이 돼야 2천억 원이 더 생기는데 그 돈이면 CK 로펌을 능가하는 너의 로펌을 만들 수 있다는 문자입니다. 김나리 변호사가 꿈꾸던 로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던 김나리는 범죄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손에 쥐지만 이내 내려놔버리고 뉴스에는 금융위원 전원일치로 단순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모피아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양민혁은 급히 금감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김나리는 모피아의 대변인인 것처럼 적법 절차로 심의되었다는 발표를 하고 급히 빠져나가는 김나리를 향해 양 검사가 울분을 터뜨리지만 냉정하게 얼굴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그러자 시위대의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은 양민혁은 대한은행 매각이 불법이라는 증거가 있다며 복사된 서류 가방을 들어보이고 시위대와 기자들에게 그동안 은행과 금감원, 모피아와 이젠 검찰도 결탁했다며 소리치자 다른 검사들이 체포하려 달려듭니다. 양민혁은 검사 배지를 던져버리고 형사소송법 234조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고발할 수 있다며 검찰과 모피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서류를 뿌려대자 시위대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 모습을 멀리 차 안에서 김나리 변호사가 지켜봅니다. 2012년 스타펀드는 대한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고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했고 패소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현재 단 한 명도 없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블랙머니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허탈한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면서 부와 권력까지 갖춘 그들이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 착잡하기만 합니다. 영화는 실제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는데 가상의 내용도 있지만 실제의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여 사실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죽음들도 있었고 모든 책임을 사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함과 검찰의 수사 미진 등 그냥 지나간 사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모피아들의 움직임은 그 전부터 있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늘 다 함구하고 모르쇠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회 고발성 내용이라 무거운 소재이지만 중간중간 숨을 트이게 하는 유머 코드와 배우들의 연기, 특히 주인공 조진웅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였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었기에 영화를 감상한 후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들을 검색해보면 더욱 유익하고 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에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블랙머니였는데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사회고발 영화를 만들어 온 정지영 감독의 영화입니다. 대형 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를 통해 그는 73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연출가임을 증명합니다. 2003년부터 9년간 계속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 중 2011년 말의 시기만 다루어 영화의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단순화를 위해 무려 6년간 매달려 작업했다는 시나리오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왁스의 머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